검은 세단이 빗줄기를 뚫고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다. 차창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끊임없이 쏟아지는 총탄 소리처럼 들렸고 그 소음만이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간신히 채우고 있었다. 뒷좌석 오른쪽에는 육군 소장 박진우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정복 차림의 이지연 중위가 꼿꼿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습기와 값비싼 가죽 냄새, 그리고 박 소장에게서 풍겨오는 짙은 남성용 향수 냄새로 뒤섞여 이지연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진 두 손을 꽉 쥐며 불쾌함이 표정에 드러나지 않도록 안면 근육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다. 박진우 소장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는 척하며 곁눈질로 이지연의 옆모습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단정한 군무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와 제복이 감싸고 있는 굴곡진 신체 라인에 노골적으로 머물렀다. 55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눈빛은 부하를 바라보는 상관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짐승의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는 이 젊고 유능한 중이가 자신의 호출에 응했을 때부터 이미 머릿속으로 오늘 밤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두고 있었으며 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그 상상은 더욱 대담하고 추악해지고 있었다. 이지연은 자신의 오른쪽 어깨에 닿을 듯 말 듯 한박 소장의 시선을 온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행정장교로서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그 가면 아래에는 여전히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 특수임무단 출신으로서의 예리한 본능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일반인이라면 그저 불쾌하게 느꼈을 그 시선에서 그녀는 명백한 위협과 저열한 욕망을 읽어냈다. 그녀가 2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707 부대를 떠나 평범한 행정직을 자원했던 이유는 더 이상 피냄새를 맡고 싶지 않아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녀는 전장보다 더 더럽고 끈적거리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차량은 어느새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고 가로등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삼키고 있었다. 박 소장은 침묵을 깨고 짐짓 점잖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끈적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이번 비공식 회담이 군 내부의 중요한 기밀을 다루는 자리이며 이 중위처럼 입이 무겁고 신뢰할 수 있는 부관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지연은 알고 있었다. 일개 행정장교가 장성급들이 모이는 기밀 회담에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늦은 시각에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산중의 군 휴양소로 향하는 목적이 결코 업무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운전병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묘한 기류를 감지한 듯 불안한 눈빛을 보였으나 감히 고개를 돌리지는 못했다. 계급이 깡패라는 군대라는 조직 사회에서 별 2개가 가진 권력은 절대적이었고 병사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지연은 운전병의 떨리는 손끝을 보며 씁쓸함을 삼켰다. 그녀는 자신이 당면한 위협을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고 어쩌면 오늘 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국가의 기밀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존엄성과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었다. 마침내 차량이 산중턱에 위치한 거대한 별장형 호텔 앞에 멈춰섰다. 국방부 제2휴양소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사실상 고위 장성들의 사적인 연회장으로 쓰이는 은밀한 장소였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차가 진입하자 숲속에 고립된 요새 같은 건물의 위용이 드러났다. 폭우 속에서 번개가 칠 때마다 건물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길게 늘어지며 그들을 맞이했다. 이지연은 차문을 열고 내리며 습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옆에 서 있는 박 소장의 뜨거운 입김보다는 훨씬 상쾌하게 느껴졌다. 박진호는 운전병에게 내일 아침까지 돌아오지 말고 산 아래 대기소에서 머물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운전병은 군말 없이 경례를 붙인 뒤 차를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이 넓은 공간에 남은 것은 박 소장과 이지연, 그리고 최소한의 건물 관리인뿐이었다. 빗소리에 섞여 멀어지는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들으며 이지연은 퇴로가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에 있는 볼펜의 위치를 확인했다.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훌륭한 호신용 도구가 될 수 있었다. 호텔 로비는 지나치게 넓고 화려했으며 대리석 바닥은 구두굽 소리를 날카롭게 반사했다. 박 소장은 익숙한 듯 프런트를 지나쳐 바로 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는 체크인 절차조차 필요 없다는 듯 거드름을 피웠고 관리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그들을 못 본 척했다. 이 모든 상황이 사전에 철저히 기획된 연극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밀폐된 공간에 단둘이 남겨지자 박 소장은 더 이상 거리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듯 이지연 쪽으로 한 걸음 바짝 다가섰다. 이중이 긴장할 것 없어. 오늘 밤은 딱딱한 군대 이야기는 접어두고 편하게 쉬러 온 거니까. 박진호가 징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뱉은 말은 이지연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그의 숨결에서 느껴지는 미미한 알코올 냄새는 그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이미 술을 마셨음을 짐작하게 했다. 이지연은 정면을 응시한 채 알겠습니다. 소장님. 하지만 내일 오전에 보고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딱딱하게 대답하며 선을 그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 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지만 그는 이내 여유로운 척 웃음을 터뜨렸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인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호화로운 응접실과 통유리 창 너머로 보이는 비바람치는 숲의 전경이었다. 실내는 은은한 조명으로 밝혀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최고급 위스키와 안주가 세팅되어 있었다. 박 소장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지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권위적인 지휘관의 모습은 사라지고 욕망에 충실한 중년 남성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지연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직접 위스키 병을 집어들었다. 이지연은 방의 구조를 빠르게 스캔했다. 출입구는 엘리베이터 하나뿐이었고 비상계단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다. 통유리창은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고 실내에 배치된 장식품들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밀실이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는 대신 창가 쪽에 서서 거리를 유지했다. 소장님, 저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거절은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박진호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2개의 잔에 황금빛 액체를 가득 채웠다. 얼음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갈랐다. 이중이 군 생활 5년 차라고 했나 자네 인사 기록을 봤는데 아주 흥미롭더군. 박진호는 술잔을 들고 천천히 이지연에게 다가왔다. 그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왜 행정병으로 썩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자네를 좀 더 빛나는 자리로 올려줄 수 있는데 말이야. 그는 노골적인 제안을 던지며 이지연의 반응을 살폈다. 이것은 명백한 회유이자 거래의 제안이었다.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면 진급과 보직을 보장하겠다는 군 내부에 만연한 썩어빠진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적인 레퍼토리였다. 이지연은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현재의 임무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 오히려 무게 중심을 낮추며 언제든 공격을 피하거나 반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췄다. 그녀의 근육은 긴장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박 소장은 그녀의 태도가 단순한 거절이 아닌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받아들였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건방지게 굴지 마라. 이중이, 내가 누군지 잊었나? 박진호는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위스키가 튀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신사적인 척 연기하는 것을 포기했다. 여기서 내 명령은 곧 법이야. 네가 밖에서 무슨 대단한 특수부대 출신이건 상관없어. 지금 여기서는 내 비서일 뿐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그는 위협적인 기세로 이지연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큰 덩치가 이지연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외부의 폭풍우 소리보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더 크게 방안을 울렸다. 이지연은 눈앞의 남자가 단순한 성추행범을 넘어 자신의 권력에 취해 현실 감각을 상실한 괴물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제압 기술이 스쳐 지나갔다. 목을 가격하여 기절시킬 것인가?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킬 것인가? 하지만 상대는 장성급 지휘관이었다. 그에게 손을 대는 순간 정당방위 여부와 상관없이 그녀의 군 생활은 끝장날 것이고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이성을 붙잡았다. 바로 그 순간 건물의 조명이 미세하게 깜빡였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초감각을 지닌 이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단순한 전압 불안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 전력이 인위적으로 차단되고 비상 전력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미세한 틈이었다. 하지만 흥분한 박 소장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이지연의 어깨를 억센 손으로 움켜쥐며 입술을 들이대려 했다. 비싸게 굴지 말고 이리 와. 역겨운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지연은 반사적으로 그의 손을 쳐냈다. 그만하십시오. 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강렬했다. 예상치 못한 반항에 박 소장은 잠시 주춤하더니 이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를 터뜨렸다. 인연이 감히 그가 손을 들어 올려 이지연의 뺨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다. 과한 건물의 어딘가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바닥이 요동치고 창문이 덜컹거렸다. 박 소장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들고 있던 손은 허공을 갈랐다.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실내의 모든 조명이 동시에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순식간에 방을 집어삼켰다. 비상등조차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암흑이었다. 박진우는 공포에 질려 뭐야, 무슨 일이야? 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지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어둠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익숙한 친구이자 전장이었다. 그녀의 동공은 빠르게 확장되며 어둠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나 사고가 아니었다. 폭발의 진동이 멈추기도 전에 날카로운 파열음들이 연이어 들려왔다. 타타타탕. 그것은 명백한 소음기를 장착한 자동 소총의 발사음이었다. 소리는 아래층에서부터 위로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 건물을 습격한 것이다. 이지연의 뇌는 즉시 전투 모드로 전환되었다. 성추행범 상사와의 대치 상황은 순식간에 생사를 건 전장의 한복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무거운 군화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전화, 어딨어? 경호실 연결해. 박진호가 어둠 속에서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으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늙은 남자의 비명만이 남았다. 이지연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놈들이 듣습니다. 그녀는 이미 테이블 위에 위스키 병을 낚아채 깨뜨린 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역수로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 밤 이지연에게 닥친 진짜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정막이 감도는 펜트하우스 안에서 박진호 소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지만 액정 화면에는 서비스 불가라는 절망적인 문구만이 떠 있었다. 외부와의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였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지연을 압박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소파 뒤로 몸을 숨기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몸을 웅크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경비병들은 다 어디 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극도의 두려움을 담고 있었다. 이지연은 박 소장의 비명에 가까운 질문을 무시한 채 깨진 위스키 병의 날카로운 부분을 움켜쥐고 출입구 쪽으로 몸을 낮췄다. 그녀의 감각은 어둠 속에서 더욱 예민하게 깨어나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던 총소리가 멈췄다는 것은 1층 로비가 이미 제압당했다는 뜻이었다. 프로들의 솜씨였다. 불필요한 사격을 자제하고 목표물을 확실하게 제거하며 이동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갱단이나 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녀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긴장감이 흘렀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조용히 하십시오. 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지연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박 소장의 멱살을 잡고 거실 구석에 있는 두꺼운 참나무 장식장 뒤로 그를 끌고 갔다. 박진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지현의 악력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구석에 처박아 두고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침묵을 강요했다. 지금 소리를 내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윙윙거리는 기계음이 고요한 방안을 울리기 시작했다. 놈들이 오고 있었다. 바로 이곳 펜트하우스로 엘리베이터의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바뀌며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지현은 주변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마땅한 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어둠 속에 녹아들었다. 박진호는 공포에 질려 입을 막은 채 눈만 크게 뜨고 엘리베이터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땀 냄새와 섞인 값비싼 향수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조차도 감내해야 했다. 띵! 하는 경쾌한 도착 알림음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강력한 전술 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4명의 남자가 전술 대형을 유지하며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은 검은색 전투복에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얼굴에는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었다. 손에 들린 소총에는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어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된 집단인지 보여주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수신호를 보내자 나머지 셋이 부채꼴 모양으로 흩어지며 방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군더더기 없는 움직임이었다. 이지연은 숨을 멈추고 그들의 발소리에 집중했다. 군화 바닥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훈련된 자들이었다. 타겟 확인. 방 안에 있는 건 확실하다. 쥐새끼처럼 숨어 있군.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변조된 듯 기계적으로 들렸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명확했다.
박진호는 그 말을 듣고 흠칫 몸을 떨었다. 놈들의 목표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다. 그는 이 상황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입을 열려 했다. 이지연은 즉시 그의 입을 틀어막았지만 미세한 옷깃 스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말았다.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 하나가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 야간 투시경의 녹색 렌즈가 이지연과 박 소장이 숨어 있는 장식장 쪽을 향했다. 이쪽이다. 짧은 외침과 함께 총구가 그들을 향해 돌아갔다. 이지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쥐고 있던 깨진 위스키 병 조각을 반대편 벽을 향해 힘껏 던졌다. 쨍그랑 유리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용병들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소리가 난 쪽으로 쏠린 찰나의 순간이었다. 이지연은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가장 가까이 있던 용병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총신을 왼손으로 쳐내며 품으로 파고들었다. 오른손에 쥐고 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용병의 목 보호대 사이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억! 하는 단말마와 함께 용병이 비틀거렸다. 이지연은 그가 쓰러지기도 전에 그의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뽑아들었다. 망설임 없는 동작이었다. 그녀는 쓰러지는 용병을 방패 삼아 나머지 적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 탕, 탕. 갑작스러운 기습에 당황한 용병들이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소음기를 통과한 둔탁한 총성들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총알이 빗발치며 값비싼 가구와 장식품들이 박살났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이지연은 박 소장의 뒷덜미를 낚아채 소파 뒤로 몸을 날렸다. 엎드리십시오. 그녀의 고함 소리에 박 소장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내. 내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그는 바지에 오줌을 지리며 추태를 부리고 있었다. 입 다물고 기어 이지연은 권총을 들어 엄호 사격을 하며 박 소장을 주방 쪽 아일랜드 식탁 뒤로 밀어 넣었다. 그녀의 사격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적의 위치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 한 명의 용병이 어깨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남은 적은 둘. 하지만 그들은 금세 전열을 정비하고 엄폐물 뒤로 숨어 압박해 들어오고 있었다. 타겟 확보 실패. 저항이 심하다. 놈이 경호원을 숨겨뒀다. 살아남은 리더가 무전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연은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총알은 5발. 놈들의 지원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펜트하우스의 유일한 출입구인 엘리베이터는 적들에 의해 봉쇄되었다. 남은 길은 주방 옆에 있는 비상용 계단뿐이었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려면 개방된 거실을 가로질러야 했다. 그녀는 주방에 있는 식용유 병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화르륵 불길이 기름을 타고 순식간에 번지며 거대한 화염 장벽을 만들어냈다. 불길이 시야를 가린 틈을 타 이지연은 박 소장을 일으켜 세웠다. 뛰십시오. 그녀는 그를 비상계단 문 쪽으로 밀쳤다. 박진호는 불길의 열기에 놀라 허둥지둥 문을 열고 계단으로 굴러다시피 들어갔다. 이지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남은 총알 2발을 적들이 숨어 있는 방향으로 쏘았다. 놈들의 추격을 조금이라도 늦춰야 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빗장을 거는 순간 문 너머에서 둔탁한 충돌음과 함께 욕설이 들려왔다. 일단 한숨 돌릴 수 있었다. 비상계단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상등마저 꺼져 있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박 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계단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도대체 저놈들은 누구야?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이지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 보았다. 그건 소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단순한 강도가 아닙니다. 소장님을 특정해서 노리고 들어온 암살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박 소장의 가슴을 찔렀다. 박진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는 무언가 짐작하는 것이 있는 듯 했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지연은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살고 싶으면 똑바로 말하십시오. 놈들이 왜 여기까지 쫓아온 겁니까? 그녀가 다그쳤지만 박 소장은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위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혹은 말할 수 없는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지연은 혀를 차며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신문은 나중이었다.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때 계단 아래쪽에서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놈들의 지원 병력이 아래층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고 있었다. 위쪽 펜트하우스에는 방금 전 교전했던 놈들이 문을 부수고 나올 것이다. 위아래가 모두 막힌 도간에 든 쥐 신세였다. 이지연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이 건물은 20층 높이였다. 현재 위치는 19층과 20층 사이의 계단. 그녀는 18층의 기계실을 떠올렸다. 건물의 도면을 사전에 숙지해 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이쪽입니다. 이지연은 19층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직 적들이 배치되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박 소장을 이끌고 복도 끝에 있는 청소 도구함 옆에 좁은 철문을 찾았다. 배관과 전선들이 지나가는 점검구였다. 여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와 열기가 훅 끼쳐왔다. 박 소장은 질색하며 뒷걸음질 쳤다. 미쳤나, 내가 어떻게 저런 개구멍으로 들어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도 그의 특권의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죽고 싶으면 여기 남으십시오. 이지연은 냉정하게 말하고는 먼저 점검구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2층을 수색해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박 소장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이지연의 뒤를 따라 좁은 통로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이지연은 안쪽에서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좁고 어두운 파이프 통로 안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섞였다. 그들은 먼지와 거미줄을 헤치며 좁은 통로를 기어갔다. 날카로운 금속 부품들이 무릎과 팔꿈치를 긁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박 소장은 뚱뚱한 몸 때문에 헉헉거리며 힘겹게 뒤를 따랐다. 조금만 천천히 가. 숨 막혀 죽겠어. 그가 칭얼거렸지만 이지연은 무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적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탈출 루트를 확보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통로 아래쪽 환기구 틈 사이로 놈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바이퍼 대장의 명령이다. 건물 전체를 봉쇄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리고 물건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 굵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물건. 이지연은 그 단어에 집중했다. 놈들의 목표는 박진호의 목숨만이 아니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진짜 목적이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뒤따라오던 박 소장을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물건이라니요. 놈들이 찾는 게 뭡니까? 이지연이 낮게 물었다. 박진호는 시선을 피하며 땀을 뻘뻘 흘렸다. 나는 몰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의 거짓말은 서툴렀다. 이지연은 권총의 차가운 총구를 그의 이마에 갖다 대었다. 소장님, 저는 지금 당장 소장님을 버리고
혼자 탈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놈들에게 소장님의 위치를 알려주고 저는 사라질 수도 있죠. 그녀의 목소리는 농담이 아니었다. 박진호는 그제야 덜덜 떨며 품속에서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내 보였다. 이것 때문이야. 이게 없으면 놈들도 끝이고 나도 끝이야. 그는 그것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있었다. 이지연은 그 메모리를 바라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국가의 안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음모의 증거물이 분명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산중의 호텔은 그 비밀을 묻어버리기 위한 거대한 무덤이 될 예정이었다. 이지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제 그녀는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좁고 어두운 환기 통로 안은 마치 거대한 찜통처럼 뜨거웠다. 건물의 공조 시스템이 멈춘 탓에 탁한 공기가 순환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박진호 소장은 연신 헛구역질을 해대고 있었다. 그는 비좁은 공간에 갇혔다는 폐쇄 공포와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과호흡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철제 통로를 타고 울려 퍼질 때마다 이지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에게 있어 박 소장은 이제 보호해야 할 상관이 아니라 생존을 방해하고 적에게 위치를 노출시키는 시끄러운 짐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손으로 자신의 군화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매며 마음을 다잡았다. 박진호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이지연의 바짓단을 부여잡았다. 이중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 계좌에 수십억이 있어. 자네가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다고. 진급, 유학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돈이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통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애원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고 오직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한 비굴한 거래 제안만이 담겨 있었다. 이지연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그가 쥐고 있는 USB 메모리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저 작은 플라스틱 조각 안에 그가 저지른 모든 추악한 죄악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돈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입 다물고 따라오지 않으면 제 손으로 기절시켜서 끌고 가겠습니다. 이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통로 끝에 있는 격자무늬 환기구를 통해 밖을 정찰했다. 18층 기계실이었다. 거대한 보일러와 배관들이 얽혀 있는 그곳은 복잡한 구조 덕분에 몸을 숨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다행히 적들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환기구 덮개를 열고 바닥으로 소리 없이 착지했다. 고양이처럼 유연한 동작이었다. 그녀는 즉시 주변을 경계하며 박 소장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했다. 박 소장은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둔한 몸을 이끌고 억지로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기계실 내부는 웅웅거리는 기계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나마 그들의 발소리를 감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지연은 주변에 놓인 공구함에서 쓸만한 무기를 찾기 시작했다. 총알이 거의 떨어진 권총만으로는 중무장한 용병들을 상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묵직한 렌치 하나와 날카로운 드라이버를 챙겨 허리춤에 꽂았다. 그때 기계실 입구 쪽에서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순찰을 돌던 용병 한 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한 손에 소총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전기를 조작하며 투덜거리고 있었다. 여기는 18층 기계실. 쥐새끼는 안 보인다. 찜통이라 더워 죽겠군. 이지연은 반사적으로 거대한 물탱크 뒤로 몸을 숨겼다. 박 소장이 비명을 지르려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그의 입을 틀어막은 채 바닥으로 짓눌렀다.
용병은 건성으로 주변을 손전등으로 비추며 천천히 그들이 숨어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지연의 심장이 차분하게 그러나 강하게 박동했다. 그녀의 뇌내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이 끝난 상태였다. 적과의 거리는 5미터. 놈이 코너를 도는 순간이 기회였다. 그녀는 숨을 멈추고 근육을 이완시켰다. 707 부대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근접 전투 훈련식 큐비의 감각이 핏줄을 타고 되살아나고 있었다. 용병이 물탱크 모퉁이를 도는 순간 이지연은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갔다. 놈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의 왼손이 소총의 총신을 잡아 위로 쳐올렸고 동시에 오른손에 쥔 렌치가 놈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용병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이지연은 지체 없이 놈의 뒤로 돌아가 목을 감아 조였다. 경동맥을 압박하자 놈은 몇 번 버둥거리는가 싶더니 이내 축 늘어졌다. 깔끔하고 완벽한 제압이었다. 살인 기술이 녹슬지 않았음을 확인한 그녀는 놈의 몸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눕혔다. 박진호는 눈앞에서 벌어진 살벌한 광경에 입을 떡 벌리고 얼어붙어 있었다. 평소 얌전하고 순종적이라고만 생각했던 여비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모습은 그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이지연은 쓰러진 용병의 몸을 뒤졌을 만한 장비들을 챙겼다. 소음기가 장착된 MP5 기관단총, 예비 탄창 3개, 군용 나이프, 그리고 무전기.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싸움을 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춰졌다. 그녀는 무전기의 이어폰을 자신의 귀에 꽂고 주파수를 맞췄다. 놈들의 교신 내용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알파팀 19층 수색 완료. 없다. 놈들이 배관을 타고 내려간 것 같다. 전 대원 아래층으로 포위망을 좁혀라. 무전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침착하고 프로페셔널했다. 그들은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훈련받은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그의 준하는 사설 군사기업 PMC 소속임이 분명했다. 이지연은 박 소장에게 다가가 나이프를 건넸다. 이걸로라도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도 소장님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없습니다. 제 뒤에 딱 붙어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박 소장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아들었지만 쥐는 법조차 몰라 위태로워 보였다. 그들은 기계실을 빠져나와 비상구 쪽으로 이동했다. 복도는 붉은색 비상등만이 켜져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지연은 MP5를 견착하고 전술 보행으로 소리 없이 전진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은 레이더처럼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 교차로에서 2명의 적이 나타났다. 그들은 서로 수신호를 교환하며 각자 다른 방을 수색하려 하고 있었다. 이지연은 박 소장을 벽 뒤로 밀치고는 즉시 사격 자세를 취했다. 소음 총기라 해도 발사음은 들리겠지만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었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방아쇠를 당겼다. 슉, 슉. 2번의 짧은 파열음과 함께 앞서가던 용병의 머리가 뒤로 젖혀지며 쓰러졌다. 뒤따르던 용병이 놀라 소리치려 했지만 이지연의 2번째 탄환이 그의 가슴을 꿰뚫었다.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그는 뒤로 나동그라졌다. 이지연은 달려가며 확인 사살을 위해 한 발을 더 쏘았다. 쓰러진 적들 사이를 지나가며 그녀는 다시 한번 탄창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완전히 변해 있었다. 행정장교 이지연은 사라지고 코드네임 고스트라 불리던 707의 전설적인 저격수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박진호는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시체가 질비한 복도를 지나가는 것은 평생 책상머리에 앉아 명령만 내리던 그에게는
지옥 같은 고문이었다. 그는 구토감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려 헛구역질을 해댔다. 그만. 더 이상은 못 가겠어. 여기서 구조대를 기다리면 안 되나? 경찰이 올 거야. 그는 현실 도피적인 말을 중얼거렸다. 이지연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벽으로 밀어붙였다. 경찰은 오지 않습니다. 놈들이 통신을 차단했고 진입로도 막았을 겁니다. 이 산속에서 우리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노리는 건 저 USB입니다. 소장님이 그걸 가지고 있는 한 그들은 건물을 잿더미로 만들어서라도 찾아낼 겁니다. 이지연의 직설적인 말에 박 소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럼 이걸 버리면 되잖아. 이걸 놈들에게 주고 우리는 살려달라고 하자. 그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바닥에 던지려 했다. 이지연은 재빨리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녀의 악력에 박 소장은 비명을 질렀다.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소장님이 대한민국을 팔아먹으려 했다는 증거이자 저들이 우리를 살려둘 이유가 없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걸 넘겨주는 순간 우리는 바로 처형당합니다. 이지연은 USB를 빼앗아 자신의 전술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부터 이건 제가 보관합니다. 살고 싶으면 뛰십시오. 그녀는 박 소장을 끌고 다시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델타팀 응답하라. 18층에서 총성 확인. 쥐새끼가 무장했다. 놈은 프로다. 방심하지 마라. 적들이 그녀의 위치를 파악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전면전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이지연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오히려 잘된 일이었다. 숨어서 도망치는 것보다 적을 하나씩 사냥하는 것이 그녀의 적성에 더 맞았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는 대신 18층 복도 중앙에 있는 소화전을 열었다. 소방 호스를 꺼내 계단 입구에 길게 늘어뜨리고 밸브를 살짝 열어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고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기계실에서 가져온 공구함의 못들을 물웅덩이 속에 흩뿌렸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부비 트랩이었다. 소장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 밑에 숨어 계십시오. 제가 신호를 줄 때까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녀는 박 소장을 근처 회의실로 밀어 넣었다. 그는 겁에 질려 네 발로 기어서 책상 밑으로 숨어들었다. 잠시 후 계단 위쪽과 아래쪽에서 동시에 적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18층 복도를 향해 쇄도에 들어왔다. 선두에 선 용병들이 무릉덩이를 밟고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었고 바닥에 깔린 못들이 그들의 전투와 밑창을 뚫거나 넘어진 그들의 손바닥을 찔렀다. 악체기랄 고통 섞인 비명과 욕설이 터져 나왔다. 혼란에 빠진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이지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MPO가 불을 뿜었다. 정확히 3.4로 끊어 쏘는 사격은 적들의 빈틈을 정밀하게 타격했다. 적들은 당황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했지만 이지연은 이미 위치를 이동한 뒤였다. 그녀는 기둥과 벽을 이용해 엄폐하며 춤을 추듯 이동했다. 적의 전술 조명이 닿는 곳에는 이미 그녀가 없었다. 그녀는 마치 유령처럼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한 놈, 두 놈, 적들이 쓰러져 나갔다. 단순한 총격전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화기를 터뜨려 시야를 가리고 적들이 서로 오인 사격을 하도록 유도했다. 18층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적의 숫자는 너무 많았다. 계속해서 지원 병력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지연은 탄창을 교체하며 숨을 골랐다. 그녀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이대로는 탄약이 부족하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적의 대장인 바이퍼를 끌어내야 한다. 그녀는 쓰러진 적의 시체에서 수류탄 2발을 챙겼다. 그리고 무전기를 켜고 송신 버튼을 눌렀다. 여기는 이지연 중위. 내 말을 듣고 있겠지. 겁쟁이들아. 물건을 원하면 직접 와서 가져가라. 그녀의 2발은 전파를 타고 건물 전체에 있는 적들에게 전달되었다. 무전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재미있는 아가씨군. 707 출신인가 좋아. 내 직접 상대해 주지. 옥상으로 올라와라. 거기서 끝장을 보자. 바이퍼였다. 이지현은 예상했다는 듯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옥상은 함정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탈출을 위한 헬기나 다른 수단이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했다. 그녀는 회의실에 숨어 있는 박 소장을 다시 끌어냈다. 가시죠. 소장님, VIP석으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밤은 아직 길었고 그녀의 사냥은 이제 막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지연은 박진호 소장을 이끌고 18층 복도 끝에 위치한 화물용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했다. 옥상으로 직행하는 중앙 계단은 이미 바이퍼의 부하들이 점거하고 매복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적이 파놓은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그녀는 우회로를 선택해야 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전력 차단으로 멈춰 있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적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군용 나이프를 틈새에 끼워 넣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강제로 문을 열었다. 끼익 하는 거슬리는 금소금과 함께 칠흑 같은 수직 통로가 그들의 눈앞에 입을 벌렸다. 지금 제정신인가? 이 캄캄한 구멍으로 들어가자고. 난 절대 못해. 박진호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발밑으로 보이는 까마득한 어둠은 마치 지옥으로 통하는 입구처럼 보였고 통로 아래에서 불어올라오는 차가운 바람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지연은 그에게 선택권을 줄 생각이 없었다. 계단으로 가면 1분 안에 벌집이 됩니다. 살고 싶으면 타십시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케이블에 매달린 사다리로 뛰어올랐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와 뒤에서 들려오는 적들의 수색 소리에 박 소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다리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일은 극한의 체력을 요구했다. 특히 평소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내며 술과 기름진 음식으로 비대해진 몸을 가진 박 소장에게는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몇 칸 오르지도 못하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춰 섰다. 잠깐만 쉬었다 가자. 팔이 끊어질 것 같아. 그의 징징거리는 목소리가 통로벽을 타고 울렸다. 이지연은 위쪽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찼다. 소장님, 지금 놈들이 우리 바로 밑에 층까지 왔습니다. 쉬는 순간 죽음입니다. 그녀의 냉정한 경고는 채찍질보다 더 매섭게 그를 재촉했다. 겨우 20층 높이의 기계실 입구에 도달했을 때 박진호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이지연은 그를 짐짝처럼 끌어올려 좁은 철제 발판 위에 눕혔다. 옥상으로 통하는 마지막 해치 바로 아래였다. 잠시 숨을 고를 틈이 생기자 이지연은 품속에서 문제의 USB를 꺼내들었다. 비상등의 희미한 붉은 조명 아래서 작은 메모리 스틱이 번들거렸다. 소장님, 이제 솔직해지시죠? 여기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습니까? 단순히 횡령 장부 따위가 아니라는 건 이미 눈치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신문관처럼 날카로웠다. 박진호는 시선을 회피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건 그냥 군사기밀 일부야. 별거 아니라고. 그의 거짓말은 투명할 정도로 얄팍했다. 이지연은 USB를 손가락으로 튕기며 차갑게 웃었다. 별거 아닌 기밀 때문에 무장 용병들이 호텔을 점거하고
민간인을 학살합니까? 바이퍼라는 놈. 국제적인 무기 밀매 조직의 청부업자입니다. 소장님이 거래한 상대가 누군지 알고나 계십니까? 그녀의 추궁에 박 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했다.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의 요격 알고리즘이다. 박진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실토했다. 러시아 쪽 브로커가 거액을 제시했어. 어차피 폐기될 구형 모델을 개량한 거라고 해서 은퇴 자금이나 좀 마련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의 변명은 추악했다. 국가의 안보가 걸린 1급 비밀을 개인의 노후 자금과 맞바꾸려 했다는 사실에 이지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었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켜온 조국을 이 늙은 장군은 자신의 지갑을 채우기 위한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군인도 아닙니다. 그저 제복 입은 장사치일 뿐이죠. 이지연이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그런데 소장님, 한 가지 착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저들이 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대신 이렇게 요란하게 쳐들어왔을까요? 박진호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래 장소가 바뀌었어. 놈들이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해서. 이지연은 그의 어리석음에 코웃음을 쳤다. 아니요. 놈들은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물건만 챙기고 거래 내용을 아는 유일한 증거인 당신을 제거하러 온 겁니다. 그제야 박진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믿고 있었지만 냉혹한 범죄 세계에서 그는 그저 이용 가치가 다하면 폐기되는 소모품에 불과했다. 그럴 리 없어. 약속했는데. 내 스위스 계좌로 입금해 주기로. 그는 현실을 부정하며 중얼거렸지만 공포는 이미 그의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었다. 이지연은 그에게 택기를 박았다. 바이퍼는 목격자를 남기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나갈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말이죠. 박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는 참혹했다. 그는 이지연의 바짓단을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이중이, 아니 지연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이 USB 그냥 저놈들 줘버리고 우리는 도망가자. 응, 내가 숨겨둔 돈 절반. 아니, 전부 다 줄게. 평생 놀고 먹을 수 있게 해주마.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는 여전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었다. 이지연은 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나 있었다. 더 이상 추하게 굴지 마십시오. 이 USB는 제가 지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당신이 치러야 할 죗값입니다. 이지연은 단호하게 못 박았다. 그녀는 탄창을 확인하고 장비를 점검했다. 이제 남은 탄약은 얼마 없었다. 옥상에는 바이퍼와 그의 정예 부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주변의 환경을 이용해 놈들을 교란하고 역으로 제압할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호텔 옥상의 구조도가 빠르게 그려졌다. 그때 머리 위 옥상 해치 너머에서 묵직한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놈들이 배치된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이지연의 청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소장님,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제 지시를 하나라도 어기면 놈들이 쏘기 전에 제가 먼저 쏠 겁니다. 그녀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박진호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은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희롱했던 이 젊은 여군 장교뿐이었다. 이지연은 옥상으로 통하는 전력 케이블 배전반을 발견했다.
그녀는 나이프로 피복을 벗겨내고 합선시킬 준비를 했다. 옥상의 조명을 차단하고 적들의 야간 투시경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섬광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제가 신호를 주면 저 해치를 열고 무조건 헬기 착륙장 반대편 환기구 뒤로 뛰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합니다. 박진호는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지만 살고 싶은 본능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준비됐나? 707의 영웅 옥상 스피커를 통해 바이퍼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미 이지연이 옥상 입구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네 상관을 데리고 올라와라. 물건만 넘겨주면 목숨은 살려주지. 나는 신사니까 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잔인함이 공존했다. 이지연은 피식 웃었다. 뻔한 거짓말이었다. 올라가는 순간 벌집이 될 게 뻔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폭풍우 치는 밤, 최후의 무대 위로 올라갈 시간이었다. 이지연은 배전반의 전선을 서로 맞대어 스파크를 일으켰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강렬한 불꽃이 튀었고 건물 전체의 전력이 다시 한번 요동쳤다. 동시에 그녀는 옥상 해치의 잠금 장치를 풀고 힘껏 밀어 올렸다. 창문이 열리자마자 거센 비바람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폭우 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지금입니다. 뛰세요. 그녀의 외침과 함께 박진호가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고 이지연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굴렀다. 빗발치는 총알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타다다당 소음기가 장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총성은 공포 그 자체였다. 이지연은 젖은 콘크리트 바닥을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엄폐물을 찾았다. 옥상은 폭풍으로 인해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시야가 차단된 혼전 상황. 그것이야말로 고스트가 가장 빛을 발하는 무대였기 때문이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뀔 차례였다. 그녀의 눈이 빗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폭우가 쏟아지는 옥상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빗물에 젖은 바닥은 얼음판처럼 미끄러웠고 하늘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총성을 간간히 집어삼켰다. 이지연은 옥상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환기 구조물 뒤로 몸을 날려 엄폐했다. 그녀의 군화 옆으로 빗발치는 총탄이 콘크리트 바닥을 때리며 불꽃을 튀겼다. 시야는 최악이었지만 그것은 적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빠르게 상황을 파악했다. 적들은 부채꼴 모양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고 헬기 착륙장 쪽에는 바이퍼로 추정되는 인물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놈들은 서두르지 않고 마치 사냥감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늑대떼처럼 압박해오고 있었다. 박진호 소장은 이지연과 조금 떨어진 에어컨 실외기 뒤에 처박혀 있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양손으로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이지연은 그에게 손짓으로 꼼짝 말고 대기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금 움직이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탄창을 확인했다. 남은 총알은 고작 7발. 이 탄약으로 포위망을 뚫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킬 방법을 강구하며 주변의 지형 지물을 훑었다. 옥상 한쪽 구석에 쌓여 있는 공사 자재들과 드럼통이 눈에 들어왔다. 저것을 이용하면 잠시나마 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박 소장, 잘 들어라. 네가 살 길은 오직 하나뿐이다. 바이퍼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빗속을 뚫고 울려 퍼졌다. 그 여자를 넘기고 USB를 내놓으면 너는 살려주겠다. 헬기도 준비되어 있다. 선택해라. 여기서 개죽음을 당할 텐가.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릴 텐가.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이지연은 바이퍼의 제안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포와 탐욕에 절어있는 박 소장에게는 그 말이 구원의 동아줄처럼 들릴 것이 분명했다. 이지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박 소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바이퍼가 가리키는 헬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순간 박진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지연은 깜짝 놀라 앉으십시오. 함정입니다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적들을 향해 걸어 나갔다. 쏘지마, 항복하겠다. 물건은 내가 가지고 있어. 그는 이지연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엄폐물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 적들의 총구가 일제히 박 소장이 아닌 그 뒤에 숨어 있는 이지연 쪽을 향해 조준되었다. 박 소장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준 부하를 적들에게 팔아넘기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이쪽이야 여자는 저 한기구 뒤에 있어 총알도 다 떨어졌다고 박진호는 손가락으로 이지연의 위치를 정확하게 가리키며 악을 썼다. 군인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마저 넘어버린 비열한 배신이었다. 바이퍼는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까딱였다. 즉시 저격수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빗소리를 갈랐다. 이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지만 총알은 그녀의 왼쪽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뜨거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솟구쳐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신음성을 삼키며 바닥을 굴렀다. 박진호는 이지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징그러운 웃음을 흘리며 바이퍼가 있는 쪽으로, 헬기가 있는 쪽으로 허둥지둥 달려갔다. 봤지, 내가 처리했어. 약속대로 날 보내줘. 그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하며 살길을 찾아 달아났다. 이지연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멀어지는 박 소장의 등을 바라보았다. 배신감보다는 차가운 분노가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랐다.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은 국가의 계급장이었지. 저런 쓰레기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에게 박진호는 보호 대상이 아닌 처단해야 할 적이었다. 어깨의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깨웠다. 이지연은 찢어진 전투복 소매를 찢어 상처 부위를 단단히 묶어 지혈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인간적인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두려움, 망설임, 연민 따위는 폭우 속에 씻겨 내려갔다. 남은 것은 오직 생존 본능과 적을 섬멸하겠다는 사례뿐이었다. 그녀는 707 부대 시절, 고스트라 불리던 그 시절의 살인 기계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빗줄기와 어둠을 틈타 몸을 낮추고 마치 그림자처럼 바닥을 기어 이동했다. 적들은 그녀가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이지연은 가장 먼저 접근해온 용병의 뒤를 노렸다. 놈은 승리를 확신한 듯 경계를 늦추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무릉덩이에서 일어나 놈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뒤로 꺾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는 천둥 소리에 묻혔다. 그녀는 쓰러지는 놈의 품에서 대검을 뽑아들고 허리춤에 있던 수류탄 2개를 챙겼다. 총은 필요 없었다. 이 좁고 복잡한 옥상 구조물 사이에서는 칼과 어둠이 훨씬 더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녀는 시체를 어둠 속에 방치하고 다음 목표물을 향해 소리 없이 움직였다. 이제 사냥꾼은 용병들이 아니라 그녀였다. 확인해. 시체가 없다.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지연이 있던 자리에 핏자국만 남기고 사라진 것을 확인한 적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어디로 갔어? 분명히 맞았는데 공포는 전염병처럼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지연은 그들의 공포를 즐기듯 구조물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녀의 실루엣이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녀는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아 적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던졌다. 쾅 폭발음과 함께 놈들의 대형이 무너졌고 비명 소리가 옥상을 가득 채웠다. 혼란을 틈타 이지연은 늑대처럼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고 잔혹했다. 칼날이 빗물을 가르며 적들의 급소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한 놈은 목을, 다른 한 놈은 대퇴동맥을.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쓰러진 적들만이 남았다. 바이퍼는 부하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며 표정을 굳혔다. 당황하지 마, 한 명뿐이다. 조명탄 쏘아 올려 그의 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공포에 질린 용병들은 허공에 대고 난사를 할 뿐이었다. 이지연은 그들의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하나씩 철저하게 그들을 지옥으로 보냈다. 박진호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헬기 착륙장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바이퍼가 약속한 헬기가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헬기가 아니라 피와 빗물로 범벅이 된 채 칼을 들고 다가오는 이지현이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분노한 아수라의 형상과도 같았다. 소장님, 보고는 끝내야지 어디를 가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의 선고처럼 들렸다. 이지연은 도망치려는 적들을 무시하고 오직 박진호와 바이퍼가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앞을 막아서는 용병들은 단 일격에 쓰러져 나갔다. 그녀의 살기는 너무나 강렬해서 빗방울조차 피해가는 듯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두머리 바이퍼와 배신자 박진호뿐이었다. 이지연은 어깨에 통증을 잊은 채 대검을 고쳐 쥐었다. 오늘 밤 이 옥상에서 살아 내려갈 사람은 오직 한 명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저 더러운 남자들이 아닐 것이었다. 복수의 칼날이 차갑게 번득였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하늘이 서서히 짙은 남색으로 변해가며 새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지만 호텔 옥상은 여전히 피비린내 나는 지옥도 그 자체였다. 이지연의 발밑에는 이미 수많은 용병들이 쓰러져 있었고 빗물은 그들이 흘린 피와 섞여 붉은 강을 이루며 배수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왼쪽 어깨의 총상에서 느껴지는 자결통이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맑게 유지시켜주는 각성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남은 마지막 적, 용병 대장 바이퍼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했다. 바이퍼는 자신의 부하들이 전멸한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거구의 몸집에 온갖 흉터로 뒤덮인 그는 마치 전쟁터에서 기어 나온 악마처럼 보였다. 그는 탄약이 떨어진 소총을 바닥에 내던지고 허리춤에서 거대한 정글도를 뽑아들었다. 제법이군. 아가씨, 내 부하들을 도살장 고기처럼 썰어버리다니. 707 출신이라는 소문이 허풍은 아니었어. 그의 굵직한 목소리는 천둥 소리조차 뚫고 들어올 만큼 위압적이었다. 그는 천천히 이지연을 향해 걸어오며 거대한 살기를 뿜어냈다. 이지연은 대답 대신 피 묻은 대검을 역수로 고쳐 쥐었다. 상대는 체급 차이가 확연한 거구였고 단순한 힘싸움으로는 승산이 없었다. 게다가 부상당한 어깨 때문에 장기전으로 갈수록 불리해질 것이 뻔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려야 했다. 상대의 빈틈을 파고들어 급소를 타격하는 것만이 유일한 승리 공식이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바이퍼가 먼저 움직였다. 그의 거대한 덩치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쇄도에 들어왔다. 정글도가 허공을 가르며 무시무시한 파열음을 냈다. 이지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바이퍼의 참격을 피했다.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가며 머리카락 몇 올을 잘라냈다. 그녀는 회피와 동시에 바이퍼의 복부를 향해 대검을 찔러 넣으려 했지만 노련한 바이퍼는 무릎을 들어 그녀의 공격을 막아냈다. 쾅하는 타격음과 함께 이지연은 뒤로 밀려났다. 뼈가 울리는 충격이었다. 바이퍼는 쉴 틈을 주지 않고 연속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그의 공격은 단순했지만 묵직했고 스칠 때마다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다. 이지연은 빗물의 미끄러운 바닥을 이용하여 아슬아슬하게 공격을 흘려내며 반격의 기회를 엿보았다. 한편 헬기 착륙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박진호 소장은 이 광경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는 바이퍼가 이지연을 죽이고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믿었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그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다. 멀리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폭풍우와 옥상의 격렬한 전투 상황을 감지한 헬기는 착륙을 포기하고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다. 박진호는 헬기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가지 마. 여기 사람이 있다고. 나 육군 소장이야. 그의 비명 소리는 이지연과 바이퍼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오직 서로를 죽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바이퍼의 정글도가 다시 한번 이지연의 옆구리를 노리고 들어왔다. 이번에는 피할 공간이 없었다. 이지연은 대검으로 정글도를 막아내는 대신 자신의 왼쪽 어깨를 내어주는 대담한 도박을 감행했다. 퍽 소리와 함께 바이퍼의 칼날이 그녀의 방탄조끼 어깨 패드를 뚫고 들어왔다.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이지연은 비명 대신 기합을 내지르며 바이퍼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상대의 무기가 자신의 몸에 박혀 있는 그 찰나의 순간 바이퍼의 움직임이 봉쇄되었다. 이지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오른손에 들린 대검이 바이퍼의 목덜미를 향해 정확하게 꽂혔다. 바이퍼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지연을 내려다보았다. 거구의 몸이 비틀거렸다. 이지연은 칼을 뽑아내고 다시 한번 그의 가슴팍을 향해 걷어찼다. 바이퍼는 피를 토하며 뒤로 나동그라졌다. 바닥에 쓰러진 그는 몇 번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움직임을 멈췄다. 빗물이 그의 얼굴 위로 떨어져 피를 씻어내렸다. 이지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어깨에 박힌 칼 조각을 확인했다. 다행히 깊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을 참으며 옷을 찢어 상처를 다시 압박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진호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헬기가 떠나버리고 바이퍼마저 죽자 박진호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로 주저앉아 있었다. 이지연이 피칠갑을 한 채 다가오자 그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오지 마. 저리가. 내가 잘못했어. 제발. 박진호는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던지며 저항했지만 이지현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살려달라고. 당신이 나를 미끼로 던졌을 때 당신은 내 목숨을 구걸할 자격을 잃었어. 이지현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심판관의 선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박진호를 옥상 난간 쪽으로 끌고 갔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다.
박진호는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다. 내가 돈 줄게, 다 줄게. 제발 목숨만은. 이지연은 그를 난간 밖으로 밀어버릴 듯이 상체를 기울였다. 박진호는 비명을 지르며 오줌을 지렸다. 하지만 이지연은 그를 떨어뜨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죽는 건 너무 쉽지. 당신은 살아서 그 더러운 죗값을 치러야 해. 그녀는 박진호의 무릎 관절을 군화발로 정확하게 밟아 부러뜨렸다.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박진호의 끔찍한 비명이 옥상을 울렸다. 이제 그는 도망칠 수 없었다. 이지연은 그의 주머니를 뒤져 또 다른 증거물들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게 당신의 훈장이야. 평생 휠체어에 앉아서 감옥 밖을 그리워하게 될 거야. 이지연은 고통에 몸부림치는 박진호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USB를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게 당신의 관뚜껑이고. 박진호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흐느껴 울었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권력과 명예가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때 동쪽 하늘에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칠흑 같던 어둠이 물러가고 폭풍우도 잦아들어 빗줄기가 가늘어졌다. 그리고 멀리서 헬기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적의 헬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 소속의 수송 헬기들이 대형을 이루어 다가오고 있었다.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옥상을 비추자 참혹한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시체들이 즐비한 옥상 한가운데 피투성이가 된 여군 한 명이 쓰러진 남자를 발밑에 두고 서 있는 모습은 압도적이었다. 헬기가 옥상 위로 호버링을 시작하고 로프를 통해 특수부대원들이 하강했다. 그들은 무장을 하고 경계 태세를 갖추며 착지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전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이미 상황은 종료되어 있었다. 선두의 선대위가 이지연을 알아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지현 중위님,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는 707 부대 시절 이지현의 후배였던 사람이었다. 그는 전설적인 선배의 처참한 몰골과 주변의 시체들을 번갈아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지연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만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똑바로 섰다. 그녀는 후배 대위에게 격려를 하는 대신 손에 쥐고 있던 USB를 건넸다. 박진호 소장입니다. 국가 반역 혐의 및 살인 교사,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하십시오. 이 USB에 모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힘이 있었다.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고 부하들에게 즉시 박진호를 구금하라고 명령했다. 의무병들이 달려와 박진호와 이지연의 상태를 살폈다. 박진호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나는 억울해. 저 여자가 미쳐서 날 죽이려고 했어.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현장의 상황과 증거물, 그리고 그의 비굴한 태도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군사 경찰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는 그제야 고개를 떨구고 체념했다. 이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밤이 드디어 끝났다. 그녀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피를 보며 자신의 영혼에 묻은 얼룩도 함께 씻겨 내려가기를 바랐다. 구조 헬기에 오르기 전 이지연은 잠시 멈춰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상처 입은 얼굴을 비쳤다. 그것은 생존자에 대한 축복이자 정의를 지켜낸 자에게 내리는 훈장과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비서도 행정장교도 아니었다. 그녀는 오늘 밤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헬기가 이륙하며 옥상의 참상을 뒤로하고 멀어졌다. 아래를 내려다보자 숲속에 고립되어 있던 호텔은 마치 작은 장난감처럼 보였다. 그 안에서 벌어졌던 죽음의 사투와 배신, 그리고 탐욕의 드라마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이다. 이지연은 의무병이 건네준 담요를 덮어쓰고 눈을 감았다.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고 악마를 심판대에 올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 그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병원 특실의 창문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이지연의 감긴 눈꺼풀을 간지럽혔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낯선 천장의 무늬와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였다.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웠고 특히 총상을 입은 왼쪽 어깨는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협탁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보았다. 지난밤의 폭풍우와 피비린내 나는 사투가 마치 아주 오래전의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침대 옆에 놓인 그녀의 군복과 그 위에 묻은 핏자국은 그 모든 것이 명백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간호장교가 들어와 그녀의 상태를 체크했다. 이지연이 깨어난 것을 확인한 간호장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곧바로 상부와 의료진에게 보고했다. 잠시 후 군 수사관들이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정중한 태도로 이지연에게 경례를 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조사를 넘어선 경외심이 담겨 있었다. 단신으로 무장 테러 집단을 괴멸시키고 부패한 장성을 체포해낸 여군 중위의 이야기는 이미 군 내부 통신망을 통해 전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지연은 진통제에 취해 몽롱한 정신을 다잡으며 수사관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또박또박 답변하기 시작했다. 박진호 소장의 몰락은 그야말로 처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지연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USB 메모리 안에는 그가 수년간 저질러온 방산비리, 기밀 유출, 성범죄, 그리고 뇌물수수의 증거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특히 그가 국가안보와 직결된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의 알고리즘을 러시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언론은 연일 특종을 쏟아냈고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똥별이라는 비난과 함께 그의 계급장은 땅에 떨어졌고 그가 누리던 모든 영광은 오물 속에 처박혔다. 군사 법원이 열리는 날 법정 주변은 수많은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지연은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녀는 환자복 대신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왼쪽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다. 법정의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자 장내는 일순간 숙연해졌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박진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몰골이었다. 수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인 그의 모습에서 한때 위세등등했던 소장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지연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몸을 움츠렸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관은 박진호의 죄목을 하나씩 열거했다.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기밀 누설죄, 직권남용, 특수협박,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까지 나열되는 죄목만으로도 사형에 가까운 중형이 예상되었다. 박진호의 변호인은 그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범죄 조직의 협박에 의해 강제로 협조한 것이라고 변론을 시도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주장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터져 나왔다. 판사는 정숙을 유지하라고 경고했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연이 증언대에 섰다. 증인, 사건 당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정확히 진술해 주십시오. 검찰관의 질문에 이지연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을 낱낱이 고발했다. 그녀는 박진호가 어떻게 자신을 성적으로 괴롭혔는지, 테러리스트들이 들이닥쳤을 때 얼마나 비겁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부하인 자신을 적의 미끼로 던졌는지에 대해 감정의 동요 없이 사실만을 진술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대한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궁지에 몰린 박진호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다 꾸민 일이라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영웅 놀이를 한 거야. 나는 피해자야. 그는 발악하며 이지연을 손가락질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지하고 의자에 강제로 앉혔다. 이지현은 그런 그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소장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을 파멸시킨 건 제가 아닙니다. 그런 힘이 당함에로 바로 당신 자신의 썩어빠진 욕망입니다. 그녀의 일침에 박진호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다. 판결은 가혹하고 엄중했다. 재판부는 박진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계급 박탈과 함께 불명예 전역을 명령했다. 또한 그의 전 재산을 몰수하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방청석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박진호는 판결문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헌병들에 의해 짐짝처럼 끌려나갔다. 그가 퇴장하는 뒷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했다. 이지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육군 본부의 인사참모 부장이 이지연의 병실을 찾아왔다. 그는 화려한 꽃바구니와 함께 상부의 제안을 전달했다. 이 중이 자네의 공로를 치하하여 소령으로의 1계급 특진과 화랑무공 훈장 수여가 결정되었네.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 교관으로 복귀하여 후배들을 양성해 달라는 것이 사령관님의 뜻일세. 그것은 모든 군인이 꿈꾸는 명예로운 보상이었다. 군은 이지연을 부패를 척결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포장하여 실추된 군의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지연의 표정은 덤덤했다. 그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참모부장은 예상치 못한 거절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소린가? 이건 자네 군 생활에 다시 없을 기회야. 게다가 자네가 원하던 현장 복귀가 아닌가. 이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녀가 그날 밤 싸운 이유는 훈장을 받기 위해서도 영웅이 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단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저는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적의 총구보다 더 무서운 아군의 등 뒤에 꽂히는 칼날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침대 옆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저녁 지원서를 꺼내 참모부장에게 내밀었다. 저는 이제 군복을 벗고 평범한 이지연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구로 쓰이거나 누군가의 추악한 욕망을 감당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참모부장은 잠시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지연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고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아쉬움 가득한 표정으로 저녁 지원서를 받아들고 병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이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군대는 그녀에게 집이자 가족이었고 때로는 전장이었다. 청춘을 바친 그곳을 떠난다는 것이 섭섭하지 않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지옥에서 스스로를 구원했고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 퇴원하는 날 병원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지연은 그들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대중의 관심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편안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에 작은 배낭 하나만을 메고 병원 문을 나섰다. 어깨의 붕대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맑은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다. 한편 독방에 수감된 박진우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이제 가로세로 2미터의 좁은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상실감과 억울함,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두운 옥상에 홀로 남겨져 있었고 피 묻은 칼을 든 이지연이 천천히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지만 그를 반기는 것은 차가운 철창과 교도관의 싸늘한 시선뿐이었다. 그는 평생을 그 지옥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 이지연은 택시를 타고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공원 묘지로 향했다. 그녀는 작은 국화 꽃다발을 들고 어느 비석 앞에 멈춰 섰다. 그곳에는 2년 전 작전 중에 순직한 그녀의 옛 동료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707을 떠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친구였다. 이지연은 비석을 어루만지며 나직이 속삭였다. 나 이제 정말 끝냈어. 내 몫까지 쌓았고 부끄럽지 않게 마무리했어. 이제는 푹 쉬어.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났다. 그녀는 묘지를 내려오며 휴대폰을 꺼내 저장되어 있던 모든 군 관계자의 연락처를 삭제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어디로 갈지 고민했다. 바다를 보러 갈까? 아니면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작은 책방이라도 열까? 무엇을 하든 상관없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비서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지대로 걷고 선택하고 살아가는 자유인이었다. 공원 입구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이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의 폭풍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세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롭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지연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진 것임을, 그리고 자신도 그 평화를 지키는데 일조했음을. 그녀는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그림자가 햇살 아래 길게 드리워졌다. 아가씨,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물었다. 이지연은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대답했다. 어디든 좋아요. 해가 지지 않는 곳으로 가주세요. 그녀의 대답에 기사는 껄껄 웃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택시는 도심을 가로질러 탁 트인 고속도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지연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것은 진짜 이지연의 삶을 위한 길고 긴 프롤로그의 끝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밖으로 군번줄을 힘껏 던져버렸다. 군번줄은 허공에서 반짝이며 도로변의 풀숲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과거와의 완벽한 작별이었다. 이제 그녀를 정의하는 것은 군번이나 계급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살아갈 것이다. 강인하고 당당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자. 이지연으로. 차는 속도를 높여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갔고 그 뒤로 눈부신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